비대위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이 연석회의를 열고 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론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비대위원장 추대를 놓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한편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오늘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경론을 벌였습니다. 결론을 내지는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 아주 중요한 절차를 거친 정도 수준 의견 수렴을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을 통해서 했다. 이 정도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 의원총회 때는 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늘은 고성이 나올 분위기는 아니었고 주로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 그런 의견과 네. 그게 별로 맞지 않다. 역할을 맡기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자리가 낫지 않냐. 또는 다른 분이 더 적절하다. 이런 정도의 예. 여러 의견이 나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고성이 나올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렇군요. 한동훈 장관이 당초 오늘 예정된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당에서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대위원장 추대 관련한 의견을 모은다고 하니 아마 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보고 또 자체 외부 일정을 통해서 뭔가 다른 해석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아마 행보를 좀 오늘은 자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밟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론되는 카드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다른 분들 중에 누가 비대위원을 맡을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고 뭐 선대위원장 이런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제가 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는 몰라도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단 제가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취재도 하고 그런 경험을 보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는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당장 국민의힘 출입하는 그 고참 기자들, 반장급 기자들 사이에서는 용산의 어떤 분과 당내 그 윤핵관이라죠. 친윤의 핵심적인 의원과 이렇게 이미 교감이 됐다 이런 말씀들이 벌써 기자들 사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전혀 근거는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뭐 민주당도 예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은 비대위가 구성되거나 하면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여당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 의총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경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추대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아마 못하는데 대신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저는 그 윤재옥 권한대행 말씀하신 것처럼 늦지 않게 빠르게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반발하는 쪽의 얘기들을 보면은 상당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는 표현도 비운 의원들 사이에 나오고 심지어는 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딸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반발이 있는 거 보면은 내부에서도 좀 진통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사정이 지난 강서 10월 11일 날 있었던 강서 보선 이전으로 완전 되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당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뭐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대통령과 당과 정부 간의 어떤 관계, 일종의 수직적 관계라는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도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선거 이후에 바로 이제는 할 말을 하는 여당이 되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은 그 더 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반대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 일견, 그 지적이 제가 다른 당에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힘이 실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김한길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 왜냐하면 또 것 같고요. 김한길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우리 민주당 예전에 그
민주당 전 대표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되게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책사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도 있고 또 민주당 전 대표 출신이다 보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못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일단 한 장관 비대위원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거든요. 네. 조심스럽겠지만 언제쯤 가닥이 잡힐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윤재호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방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저희 당의 선거 일정, 즉 예를 들어서 1월 10일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고 그 이후에 선대위도 출범을 시켜야 하는 그 일정을 봐야 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추지는 않을 거다. 다만 절차가 좀 더 남아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절차냐. 지금 국회의원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의견까지만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원들로부터도 좀 얘기를 듣고 또 당 원로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듣겠다. 선거를 앞둔 체제에서의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준하는 성격의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뭐 이 정도 언급하셨습니다. 네. 예. 자, 앞서 한민수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견에 대한 부분을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이제 최측근이고 대통령의 측측근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경험이 없다. 이제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이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죠. 대통령의 최측근, 검찰 생활 내내 같이 있었고 또 이 정부 출범 시작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1년 반 근무를 했었던 분이 과연 이 수직적 당정 관계라고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인데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지명이 되고 또 그것을 본인이 수락한다면 정치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공무원으로서 검사 또는 장관으로서 일했었던 마음가짐과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독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국민들께 수직적 관계라는 것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분명히 고민하리라고 봅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도 국민들께서 어떤 부분에서 수직적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관계가 돼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반복을 한다면 저희한테도 미래가 없어요. 그걸 저희도 잘 알고 한동훈 장관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정치 경험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거죠. 네. 한쪽은 그래도 지금 가장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람이니 전면에 내세워서 총선을 돌파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당을 좀 알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당적을 가지지 않은 분이니 비대위원장이라기보다는 뭐 선거 때 선대위원장 이런 다른 역할을 맡겨주자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그 논박 속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태도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그 관심의 경로, 상황 이런 거를 볼 때 충분한 정치적인, 정무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어떤 좀 이야기들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예. 오히려 이게 더 좋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일단 속내는 들키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도부도 얘기하는데 일단 집권 3년차 선거는 역대 어느 정권이나 총선은 특히 그 일단 미래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그 정권에 대한 업적이랄지 실정이랄지 거기에 대한 심판 선거의 성격이 강합니다. 당장 내년 4월 10일 선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죠. 윤석열 정부의 3년차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국정을 잘 하셨다면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동안 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건 뭐 더 이상 이런 퇴행은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 심판 선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심판 선고가 될 건데 정말 한동훈 장관 하면 누굽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이 정권의 황태자, 이인자, 대통령의 분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이렇게까지 지칭을 받는 분이 지금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당 대표를 맡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지금의 비상 시기에 여당의 대표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회에 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과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말로 대적하고 말재간을 부리고 그거와는 전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집권 당의 총선 전략을 짜고 이 당 전체 지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기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 능력이 있을까?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이 벌써 지적을 맞지 않다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은 퀘션 마크인데 제가 지금까지 밖에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검사만 하신 분인데 당에 와가지고 이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조율을 해낼 수 있을까? 물론 뭐 여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조율을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반론이 나오는 게 저는 크게 두 지점이 있다고 봐요. 정치 경험이 없다.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또다시 국민의힘이 용산에 직할부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 되면 이제 공천 작업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무슨 용액관, 검액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용산으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오시는 분들을 당대표가 막아주기도 하고 이런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됐을 때는 그게 막아주는 역할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걸 그냥 흡수해서 모두 내리꽂듯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 이런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여권 내에서는 뭐 지지율 나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든요. 여론조사 나온 수치들을 우리가 좀만 분석해봐도 다 나옵니다. 그럴 때 가장 내년 총선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도권과 이 중도층의 표심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론과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총선에 있어서 크게 불리하지 않다, 유리할 거라 하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과 등치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그런 부작용, 또 당내 많은 그 갈등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의 기회를 드리죠. 글쎄요, 뭐 저희 당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니까 감사한데요. 네. 뭐 그렇게까지 뭐 일도 시작 안 했고 아직 지명도 안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희 당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거는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그 열광적인 반응들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을 텐데 특히나 아까 뭐 중도층의 확장 가능성을 얘기하시는데 이념적으로 중도라는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양 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 일반적인 분들을 중도라고 할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더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거는 이념이 아니라고 봐요. 인간적인 어떤 매력도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정치인스럽지 않은 어떤 다른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공개 행사에서 대중에게 노출됐을 때 반응을 보면 그것이 전혀 인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중들이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젊은 층 특히 남성들에게 20대, 30대, 40대까지의 남성들로부터 생각보다 지지가 좀 높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도층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념을 지향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전 국민, 특히 저희 당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 정도 분석하면 비대위원장 후보로 뭐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당 내에서 한 장관이 가진 강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상황과 긴밀하게 연동되고 있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밝혔거든요.
뭐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논의와 관련된 들려오는 얘기 있습니까? 글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야 뭐 어제도 총선 관련한 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업부 장관에 대한 개각이 있었는데 당에서 단일한 의견으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개각을 해야 되겠죠. 장관 신분을 벗어야 공무원 신분을 벗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염두에 두고 한 대통령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선택에 따라 개각이 되냐 마냐 이런 부분이다 정도로 선을 그은 발언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쪽에서 결정을 해서 당의 어떤 결정을 강요한다거나 임명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비슷하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또 한 분의 장관을 또 개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집권당이 정말 좀 거칠게 표현하면 국정이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산업부 장관 바뀌신 분이 3개월이 채 안 만에, 됐습니다. 3개월이 안 됐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가가지고 인사청문회 끝나고 가서 지금 업무 파악 중일 텐데 오죽하면은 산업부 내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에게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겨서 산업과 진짜 우리 국가 경제 민생을 챙기라고 보냈더니 무슨 수원을 챙기라고 또 경질을 하느냐 교체를 하느냐 수원이 지금 출마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국의 장관 자리를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일하는 사람들 아닌가 세금 받고 그러면 민생을 챙기고 국가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거지. 아니 3개월도 안 된 사람을 지금 수원에 보내겠다고 바꾸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여야 문제를 떠나서 이런 개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또 개각을 하실 텐데 이제 뭐 당에서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지 않겠습니까? 뭐 또 대통령이 결정하시면 또 하겠죠. 하지만 한동훈 장관 바로 당에 보내려면은 그 후임자 인사청문회도 끝나기 전에 사표 수리하고 또 차관 대행책을 바꿀 겁니다. 전 이렇게 국민들 보실 때 국정 운영이 이렇게 계속 난맥상으로 흐르고 오로지 총선에 또 바뀐 장관들 이거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에만 또 다 몰려가 있어요. 무슨 꽃가마 타듯이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께 제대로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까 이런 우려가 들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장관의 확장력 이런 얘기는 그런 겁니다. 당장 저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맡으시면은 올 연말에 그 12월 28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복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 백.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만 저기 최고위나 다른 자리에서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15년 전, 2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반박을 하십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해오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보도를 제대로 못 봤다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관이 대통령과 벗어나가지고 홀로 서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볼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대통령 좋아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 왜 정말 중도층에 계시고 한 30% 하면 70%는 다른 쪽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빼더라도 그분들이 보실 때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구나. 제대로 된 거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구나. 이런 모습들 볼 때 저는 확장력이 그런 점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시자면요. 글쎄요, 뭐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민주당 쪽 패널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꼭 이 얘기 나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하고 바로 명품백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명품백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관련해서도 저희 당의 입장이 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미리 예단을 하고 이렇게 저희 당의 입장과 한동훈 장관 입장을 결부해서 공격하시는 그런 것은 너무 일러요. 저희가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그대로 움직여줘서 그 어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함정에 빠진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양당이 노력하는 가운데 너무 지나친 비난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반대 서명에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불가론이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저도 뭐 기사만 통해서 제가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원들이 호소문이죠. 호소문에 대한 이제 서명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뭐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도를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하신 분들이 보면은 성향이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아닙니다. 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립지대나 아니면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후보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주축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벌써 한 1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호소문에 이렇게 연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신당에 대해서 좀 비명계 의원들이 표현하신 것처럼 좀 급발진을 한 거 아니냐, 속도가 너무 난다, 이런 데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 실제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창선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우리 민주당에 계신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이 분열되고 그럴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연서명 나오자마자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했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님과 가까우신 분들이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은 불가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입장을 거둬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움직이는 행보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의 이런 총의들이 모아져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보다 더 국민들 앞에 단합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민주당의 이런 지금 연판장 돌리고 당에서 신당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막 하는 것이 단합하자는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 그냥 나가라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왜냐하면은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다는 얘기는 잘 보시면, 연판장이라는 게 이름이 쭉 있으면 자기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서명을 했는지 제가 알 수 있고 또 제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요. 그러면 자유의사로 과연 그러겠느냐. 옆에 의원도 하는데 저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발성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 또 당내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아까도 강득구 의원이 얘기를 하는 때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당 생활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나가서 신당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반민주적인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라는 말까지 쓸 만한 일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강득구 의원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 즉 이재명 대표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투쟁의 대상, 그냥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별로 옳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외에는 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민주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딱 질식할 것 같은 당 분위기에서 당의 주류로 쭉 활동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에서 5선을 했고요. 당대표를 했고, 국무총리를 했고, 전남지사를 했고, 직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뻔한 분을 수박이라는 멸칭을 쓰면서 정말 참 너무, 제가 봐도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 지역 사무실 찾아가서 물리적으로 테러하고, 찾아가서 막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당 분위기. 그러면서 서명까지 받고 연판장. 이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점잖고 뭐 엄중하고 그런 이미지였다 하더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말로만 당의 통합을 하자, 이런 거지 결국 이낙연 대표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런 어떤 당의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일이다.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이야기니까요. 네, 네,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적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이런 않고 지적에 대해서 제가 앞서 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제 많은 걸 알고 있다는데, 우리 윤 대변인이 밖에서 기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그 일부 파편적인 모습을 보거나 이제 기사를 본 건데, 단적인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총회를 하고 하면은 당대표나 지도부 있는 데에서 의원들이 나와서 바로 사퇴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중앙위원회 회의 다 중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까지 됐는데, 거기에서 비명계로 지칭되는 의원들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당대표도 앞에 놓고 당 모두 있는데 나치당이라고 했습니다. 전 되게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꼈어요. 세상에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할 것 같고 하면은 그런 걸 당 지도부, 당 대표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게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당의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쥐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당의 지지자 절대 다수가 신당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 빨리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지금 그거는 전혀 설득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의원들, 이낙연 대표를 도와주셨던 의원들이 지금 아무도 우리 현역 의원들이 없다.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뜻을 접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동력이 빠지고 그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항상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부에서의 차이는 언제든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밖에 보면은 여당과의 차이는 훨씬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균열된 부분들이 있으면 봉합하고 같이 단결하고 통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좀 거칠게 항의를 하거나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당원들이 있고 하면 저들이 제명도 하고 그걸 먼저 앞장섰던 총선 후보자가 있으면 당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원들 전체와 같이 뜻이 좀 다른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도부 회의 때도 그렇고 본인의 메시지로도 제 기억으로도 지금 10여 차례나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메시지를 내서 많은 당원들이 따라주고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통합을 위해서 단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도 좀 궁금한데 오늘 원래 이재명 대표랑 영화 시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시간대를 변경하면서 만남이 불발됐었거든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모르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저희보단 좀 더 잘 근데 아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오늘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 시사회에 시간대가 아마 몇 개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와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인가요? 4시인지 2시 겁니다. 그 시사회 같이 만나셨고 이낙연 전 대표는 방송 출연이 있어서 일정 때문에 한 7시에 늦게 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이 자리에서는 못 만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환담장에서 편 그 김부겸 전 총리와는 또 따로 만나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시고 또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결을 당을 하나로 묶는 그런 행보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좀 충분히 뭐 대화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고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뭐 다른 당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오늘 그 KBS에 출연해서 공식 창당은 좀 과장된 것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네, 이 워딩의 의미, 네,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낙연 대표 말씀이 조금 빨랐죠. 신당 창당이 거의 뭐 공식화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우려해서 조금 속도 조절하는 발언을 하신 걸로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이어서 하면 당내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근데 아쉬운 게 이낙연 대표를 그럼 누구라도 접촉을 해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한번 대화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외부 시각에서 볼 때는요. 이낙연 대표가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나가려고 하는지 뭐 접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어떤 이낙연 대표가 원할 만한 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니까 자꾸만 당내에서는 이낙연 대표 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당위론만 얘기하지 네.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한 절차나 어떤 그런 만남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그 속뜻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같이 하자는 뜻이 절대 안 읽힌다. 이 지적은 아마 꼭 저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네. 이낙연 전 대표가 혁신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혁신, 그러니까 민주당이 획기적으로 혁신을 해서 그 의지가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제 이런 네. 입장을 계속 밝혀왔잖아요. 제가 볼 때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정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혁신이라고 믿는 걸로 보여요. 네. 지금 이낙연 대표 시각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갇힌 당이다. 그래서
정당으로서의 정당 민주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본인이 5선 이상 쭉 하면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그런 전통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잃고 있다. 아마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한 본인이 나가서 신당을 하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되찾는 시간을 아직 좀 더 지켜보겠다. 뭐 연말까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주류 쪽에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죠. 아까 수박 뭐 이렇게 멸칭 얘기하면서 이낙연 대표 쪽에 공격을 가했던 분들을 뭐 제명했다 하시는데 저는 제명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조치를 했다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 이낙연 대표 쪽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개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자꾸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도 이재명 대표에게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접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남의 어떤 뭐 그런 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보고 예. 있고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께서 지금의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고 당의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문을 저렇게 하셨고 저는 대표가 오늘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말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패배한다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정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는 거, 그게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단결과 쇄신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뭐 비명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당대표의 사퇴랄지 통합비대 이거는 당에서 전혀 제가 볼 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감들이 생긴다면은 지금의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이런 국민적 지지와 함께 많은 희망을 담아내지를 못했겠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고 또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여론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의 중요하신 분들이 그런 뜻을 받아내기 위해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저는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재명 대표가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